정말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는데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환 위기 온다면 정말 97년도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우리 개인들은 달러 자산의 자산을 비축해라.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율 130% 정도 됩니다. 저는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그런 외환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정부가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교수님과 함께 이제 지금 한국경제 진단과 내년 2026년 한국경제 전망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약하는 이제 2026년 경제 대전망이라 이 보고서 제목과 다르게 내용은 외환위기 등 비관적인 전망이 많던데요. 이 도약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도약하는 2026년 경제 대전망. 네. 제가 이제 도약하는 2026년 경제 전망을 2025년 이제 올해 냈는데 올 8월 9월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지금 표를 보여드리면 2026년에는 경제 전망을 우리가 2.2%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경제 성장률 한 1%가 4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정말 총력으로 수출한다면 한 1.2%까지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한 0.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훨씬 좋아진다.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정치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확대 재정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경제는 지금 올해보다는 훨씬 좋아진다. 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도약하는 2026년이다 이렇게 했고 표에서 보는 것 같이 내년에는 우리 학자들이 예상한 것 같이 2.2% 정도 이렇게 경제 성장할 거고 올해는 1.0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5년 데이터가 좀 많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전망이었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예측한 시기가 2023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 2025년 우리가 2.3%, 2.2% 예상했는데 올해는 1.0%가 안 됩니다.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제 탄핵 정국 또 대통령 선거 그런 정치적 혼란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026년은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이제 2.2% 정도로 보시나요? 예, 그렇죠. 지금 원래 OECD나 IMF나 전부 다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한 2.2%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보다 나아진 핵심 이유는 뭘까요? 이제 내년 예산 우리가 8% 정액했습니다. 지금 728조 정도 정액이 되었고, 우리가 최저임금은 2.9% 올랐거든요. 물가는 2% 올랐는데 일단 확대 재정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올리자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이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의 경제는 올해보다는 훨씬 좀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또 제2의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라는 책도 집필하셨는데 1997년 8년 그때 IMF 위기랑 비교할 때 현재 위기 징후가 얼마나 좀 심각한 수준일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IMF 다시 위기 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교보의 책을 이제 실으려고 인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내년에 국가 부채가 총 몇 퍼센트 늘어나면 51% 늘어납니다. 전체 부채 중에 국가 부채가 이제 51%라는 거고 이게 2029년에는 60%가 되거든요. 우리가 IMF 기준으로 비기축통화국 우리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입니다. 그래서 비기축통화국이 국가 부채가 60%가 넘어가게 되면 국가 부도나 위험이라고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2029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첫 번째 이유가 그거이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통화스와프 미국과 일본이 거절했습니다. 지금 미국 이번에 정부가 3,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직접 투자가 낮아지게 되면서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절대로 해주지 않았다. 아주 미국이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라든지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600억 달러를 통화 스와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 다 3년의 임기가 끝나고는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왜 이렇게 연장을 해주지 않을까?
미국은 일본과는 통화 스와프 무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엔화는 세계 4위의 결제가 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지만 우리 원화는 세계 한 40위권 정도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한 30% 정도로 본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 부채가 우리가 2029년도에 60%에 육박하게 되고 외환보유고가 GDP 대비 22%밖에 안 됩니다. 제가 좀 뒤에 가서 그래프를 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보여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현재 우리 국제 결제 우리 원화의 결제 비율입니다. 우리 원화 아예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태국보다 못하고 헝가리보다 못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다가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GDP는 세계 2위지만 시가총액에서는 우리가 1.5%밖에 안 됩니다. 자, 지금 내가 한국은행에서 매달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교수들도 바빠요. 이 한국은행이 얼마나 외환보유고를 보고하고 있는지를 저도 이제 이 PPT를 만드는데 매달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한국의 외환보유고 4,220억 달러입니다. 세계 10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면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은 3조 달러. 일본은 1조 달러, 스위스는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인도, 러시아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만은 6천억 달러입니다. 홍콩은 도시국가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이걸 보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외환 보유고만 가지고 우리가 집계해서는 안 되고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을 봐야 된다. 그죠? 대만은 1997년도에 외환 위기를 전혀 겪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80%에 육박합니다. GDP는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외환 보유액은 우리보다 한 2천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충분한 외환 보유고로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이 충분한 외환 보유고 가지고 있다 국민들을 매번 안심을 시킵니다. 우리 세계 10위의 외환 보유고다. 많은 막 사람들 댓글 보면 막 우리가 세계 10위의 외환 보유고인데 왜 외환 위기 오냐 막 이런 얘기 합니다. 한번 보세요. GDP 대비로 보면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우리보다 GDP가 더 낮은데도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만이 가장 잘 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97년도에 들은 외풍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적정한 외환 보유고 우리 국제결제은행이 9,200억 달러라고 2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2004년도에 보고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가 한 7천억 달러를 비축해야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권고했던 이 기준을 따랐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반복해서 외환위기는 오게 됩니다. 10개 나라가 현재 IMF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구성 한번 보시면 현재 한국에 있는 현금은 185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한 절반 정도 감해줬던 이유가 한국에 있는 현금이 4%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18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00억 달러씩 이제 우리가 10년간 장기 분할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는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 1,450원입니다. 우리가 한미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면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환율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통화 스와프를 좀 해줬더라고 이번에요. 바로 이런 이유다. 저는 정말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는데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환 위기 온다면 정말 97년도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기업의 절반이 무너지고 은행의 절반이 문을 닫습니다. 97년도에 제가 너무 생생하게 겪었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썼거든요. 네. 저는 외환 위기로 오라고 책을 쓴 게 아니라 외환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들은 달러 자산의 자산을 비축해라. 우리 국민들 지금 대부분 한국의 1% 부자는 순자산 30억 정도 되는데요. 80%가 다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무조건 미국 엔비디아를 사라.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서
환율 상승을 방어해라. 그것이고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월급장이는 매달 급여의 한 4분의 1 매달 모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달러 자산을 비축해야만 이런 외환 위기가 왔을 때도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2,000원 된다 그러면 나의 자산이 1,400원에서 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 비중 자체도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사야 되겠고 미국의 90%, 한국의 10% 사야 될 종목은 1등인 주식입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외환위기 대비적 미국 1등 주식 투자를 꼽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시기에는 그게 엔비디아인 건데 시총 1위니까요. 환율 상승기에 달러 자산이 유효한 이유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 보시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IMF 기준으로는 70%가 달러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200원이었습니다. 1달러에. 1달러에 200원이었는데 오늘 현재 1,450원입니다. 저는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아마 올 연말에 1,500원, 내년에는 1,600원 갈 겁니다. 이렇게 고환율 지속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전 세계 결제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 기준으로는 70%, 80%가 달러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에서 달러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전 세계 국제 결제에서 보면 달러와 유료화가 되어 있는데 뭐 35%, 34% 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용되는 비중을 말하는 거고 국제 무역에서 결제되는 것은 압도적으로 달러입니다. 올 2025년 한 6월경에 브릭스 국가,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인도가 모여서 우리가 달러 기반이 아니라 뭐 엔화라든지 위안화, 중국이 위안화 중심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는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소비의 대국입니다. 전 세계 무역 시장의 수입 시장의 한 20% 가까이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전 세계 모든 물건이 미국에 와서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을 못하면 이런 브릭스 국가도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달러가 계속 이용되는 이유고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달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 정도 있지만 거의 95%가 이제 간접 투자잖아요. 이게 실제 위기 시에 현금화의 문제는 없나요? 지금 예치금의 4,600억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가정집에도 333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100이라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100% 중에 30%는 주식, 30%는 부동산, 30% 현금을 항상 비축하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4%밖에 현금이 없습니다. 저는 현금에 대한 비중을 더 올려야 되겠고 이 정부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부채입니다. 또 기관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정부기관채, 회사채입니다. 특히 이게 정부기관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프레디맥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또 부도가 날 뻔했습니다. 2008년도에 저는 빨리 미국의 국채로 바꿔라 이렇게 한국은행에 촉구하고 있고요. 23%라고 하는 돈은 정말 1,000억 달러가 되는 큰 돈이거든요. 보통 여기가 프레디맥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LH공사하고 비슷한 회사입니다. 여하튼 모기지 채권 회사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 지금 미국의 정부기관체인 프레디맥, 페니메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은행이 투자를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잘하지 못하더라. 제가 왜 이렇게 정부기관체에 투자하냐 물어봤더니 여기 0.1% 이자 더 주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국민 개인 스스로가 미국 달러 주식을 가지고 달러 자산을 투자해야만 위기에 방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만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우리가 각자 도생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대비해야 되겠고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은 한 2,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한 300조가 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개인들이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 주식 많이 삽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도 미국 나스닥은 매년 35%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한국 주식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있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주식 비중에 맞춰서 해라. 60대 1.5가
글로벌 주식 비중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만 해서는 안 된다. 90%는 미국, 10%는 한국을 사는 것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S&P나 뭐 나스닥은 연평균 수익률 치면 한 10%, 9% 정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 30% 정도 됩니다. 나스닥 지수는 평균 한 35%, 평균, 최근 한 30년간 평균 한 3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었나요? 미국은 전체 국민의 70%가 주식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일시적인 하락은 있지만 다시 또 반등을 한다. 그래서 평균 한 30%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 사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게 엔비디아인데 이게 뭐 시가총액 1위가 MS일 때도 있고 애플 등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니까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요?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매달 월급의 4분의 1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엔비디아 1등이고 현재 애플이 2등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5조 달러, 최근에 한 10% 내렸는데요. 5조 달러면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7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10배, 하이닉스가 오늘 보니까 400조더라고요. 그러니까 600조 정도가 삼성전자, 400조가 하이닉스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시가총액 1등, 하이닉스가 이제 1등이 되면 또 하이닉스 바꿔야 되겠죠. 지금 엔비디아가 5조 달러, 애플이 한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바뀌게 되면 또 전액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9대1, 90%는 미국의 1등, 10%는 한국의 1등 주식을 매달 꾸준히 사라. 앞으로 월급 받으시면 월급의 4분의 1 정도를 월급날 사세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 사시면 적립식으로 사야 되겠고 이것이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꾸준하게 모으시는 게 가장 좋은 환율 방어도 되고 또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저는 아마 1조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조를 만들어준다고요? 저도 이제 2018년도에 기사를 보고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1조 자산가가 된 80대 개인의 투자법이라는 책인데, 요거 기사입니다. 신문기사. 네이버에 요 기사 제목만 찾아도 나오고, 제 블로그에도 이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수가 자기 월급에 이와 같이 매월 25%씩을 시가총액 1등만 샀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1등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2,700개인데요. 작년에 63개가 부도났습니다. 그냥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싸다거나 해서 아무 종목이나 하면 휴지되는 겁니다. 가장 단순하고 큰 원칙은 시가총액 1등이다. 1등은 부도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월급의 25%를 매달 샀더니 이렇게 한 40년 투자했더니 자기가 은퇴할 때 1조가 모이더라. 애플이 지난 30년간 3,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직장의 초년생이라고 그러시면 이제 월급의 4분의 1을 무조건 미국의 시가총액 1등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뭐 9대1로 나누기 복잡하다 이러면 그냥 미국 주식 사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세를 살던 자기 집은 한국에 투자되어 있는 거니까 월급장이라면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도 아주 좋아질 것이다. 저는 환율에 대한 방어도 될 것이고 또 자산 가치도 크게 오른다.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근데 주식 포트폴리오로 미국과 한국이 몇 대 몇이라고요? 저는 뭐 9대1 정도 이렇게 추천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비중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글로벌 시가총액이 60대 1입니다. 60%는 미국이고 1.6%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60대 1이니까 60대 2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9대 1 정도, 90%는 미국, 10%는 한국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합당한 배정 비율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주식 비중을 극단적으로 낮게 보는 이유는 글로벌 시가총액의 비중에서 미국과 한국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한국은 상승 여력도 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요즘 같은 분위기를 봤을 때 한국은 지금 이제 반도체를 산 사람은 이제 큰 수익을 받지만 반도체 이외를 샀는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무조건 시가총액 1등이다. 미국의 시가총액 1등, 한국의 시가총액 1등. 제가 이제 삼성전자도 6만 원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1만 원 정도 됐고, 엔비디아도 100달러였는데 지금 200달러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나올 때도 환율이 한 1,350원대였는데 환율은 1,450원입니다. 이와 같이 환율은 84% 확률을 계속 우상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을 사두는 것이 이런 외환 위기가 나더라도 방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가진 믿음과 애정을 좀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시겠네요? 저는 뭐 삼성전자가 현재 시가총액이 한 600조 정도 됩니다. 700조를 넘었다가 또 10% 급락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한 600조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와 격차가 한 200조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제 얼마 안 나게 됐죠. 옛날보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하이닉스가 다시 또 1등이 된다면 또 하이닉스로 또 다시 바꿔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1등 주식만 사라. 한국에서는 매년 2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상장 기업이 한 3,000개, 4,00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치면 상장된 기업이 정확하게는 2,700개 정도 됩니다. 매년 30개씩 부도가 나고 작년에는 63개가 부도 났습니다. 2배 정도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나 뭐 작은 종목들을 투자하게 되면 언제든지 휴지가 될 수 있다. 가장 안전하고 삼성전자는 현금이 100조가 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고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계속 발전하는 거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7,000조입니다. 막대한 현금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기업을 키우고 있고 또한 계속 M&A를 합니다. 우리가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처럼 엔비디아도 전 세계 반도체에 관련된 우수한 기업들을 계속 M&A를 하거든요.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는 전략이 M&A 전략이다. 우수한 인재를 모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고서 보면 2029년 한국 국가 부채율이 IMF 기준이 60%에 달한다는 전망이 있던데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국회에서 723조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질의를 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 요점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물가는 2% 올랐고 우리나라 내년에 최저임금 2.9% 올랐는데 정부가 내년 국가 예산을 지금 현재 8.7%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이 적정한 인상률이다 해서 올린 게 2.9%인데 예산은 8% 이상 올렸고 네. 그 비율이 2029년이 되면 국채만 비중해서 60%가 됩니다. IMF는 국채에 대한 국가 부채율이 60%가 넘어서게 되면 위기 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에 순수한 국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LH공사 부채율 1000%가 넘습니다. 이런 공사에 대한 부채율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율 130% 정도 됩니다. 저는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그런 외환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실질적으로 다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다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의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환위기 방어망이 한미 한일 통화 스웨프는 한국 경제에 얼마나 좀 치명적인 약점이 될까요? 저는 미국이 안 해줬습니다. 이번에 네. 정부가 정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2천억 달러를 직접 투자를 하는 것만큼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97년도 IMF 위기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한국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돈을 동남아시아에 빌려줬습니다. 은행은 그렇게 했고 기업들은 기업 부채가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위기 시작은 일본과 미국이었습니다. 일본이 단기 채권을 팔면서 한국의 채권이 급락을 하게 됐고 국가 신용도 등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일본과 미국의 이제 국가 신용을 평가하는 것은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무디스, S&P, 피치사라고 하는 3개의 기관이 있는데 매년 한국에 와서 한국의 신용 등급을 평가합니다. 만약에 이런 나라들이 이런 무디스 같은 평가 기관이 와서 한국의 신용 등급만 한 2단계 떨어뜨리면 외환위기 바로 오는 겁니다. 한국이 부실하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현재도 제가 130%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97년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이러면 언제든지 나는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려 할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시작했고 미국도 똑같이 했습니다. 미국도 많은 이익을 남겨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은행, 외환은행이
망해서 생긴 걸 합병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은행은 5개 은행이 파산해서 생긴 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어서 외환위기는 일어난다. 이런 미국과 일본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은 이유가 너무 의구스럽다, 의심이 된다. 지금 강력하게 정부가 요구했는데도 미국은 절대 안 해줘. 일본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가장 큰 의구심이고, 결론은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서 스스로가 나라를 지켜야 하지 이런 통화 스와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대만 수준으로 외환보유고를 비축해라. 그러면 한 1조 달러까지 비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을 비축해야지 안전하다. 이렇게 정부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 근데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겪었는데 지금의 위기설이 그때와 다른 점은 뭘까요? 지금 현재 통화 스와프가 둘 다 없다는 것, 그건 네. 똑같은 겁니다. 통화 스와프가 없고 지금 단기 채권이 전체 채권의 한 25%, 30% 정도 됩니다. 네. 외환 보유고는 정부가 많이 비축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가 GDP 대비해서는 2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97년도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전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해서 강력한 국방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나라의 국방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외환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스스로가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비축해야 된다. 제가 박사를 공부하고 교수가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외환 위기를 겪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경제학자의 의무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논문도 발표하고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잘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책도 냈습니다. 진짜 외환 위기가 예방하자는 취지로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책을 보고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왜 비축해야 되는지, 우리 개인들은 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바로 이 책에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바로 달러 자산의 기반을 만들어라. 이것이 가장 좋은 핵심이고, 기업들도 과거에는 국가 부채율이 100%가 넘었지만 지금은 기업 부채율을 70%로 많이 낮춰놨습니다. 지금 기업과 개인은 외환 위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고 있지만 정부가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환보유고와 관련해서 한미 간사 2천억 달러 합의와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인 건가요, 이제? 저는 정부가 지금 내년 4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을 때 3.5% 이자로 계산하면 한 180억 달러 정도 생기니까 그 이자가 발생한 것을 미국에 다시 전액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정말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자로만 200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그러면 한 6천억 달러 정도를 더 모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한 2천억, 3천억 정도로 외환 보유고를 더 늘려서 미국에 국채 투자하면 이자가 3%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미국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이자를 가지고도 줄 수가 없을 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이 2029년 1월인데요. 그때까지는 일단 우리가 200억 달러 주는 걸로 서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0년간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천억 달러입니다.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절반입니다.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걱정이다. 빨리 정부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큼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이게 그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 수출에 미칠 가장 큰 위협과 한국이 가장 시급하게 이제 트럼프 이기 때 준비할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에 뭘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부품, 석유, 반도체, 건전지, 배터리 분야고 중국에 수출하는 게 반도체 합성수지입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3분의 1은 중국입니다. 33%는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고 있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자동차를 팔아서 먹고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수출의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 반도체는. 또 거기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모비스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은 가족들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차를 다 가지고 있죠. 2대, 3대씩.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운수 자동차 분야가 한국의 가장 핵심입니다.
미국에 작년에 일본이 수출했던 것은 한 650만 대 정도 되고 한국은 560만 대입니다. 그 한국과 일본이 격차가 10%밖에 차이 안 납니다. 세계 1위 수출국인 바로 일본의 자동차, 한국도 마찬가지다. 저는 우리가 지금 15%로 관세가 서로 합의가 잘 됐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라고 보고 있고 원래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었죠. 네. 한국과 미국은 FTA가 있었기 때문에 관세가 0%입니다. 미국의 관세율은 2.5%입니다. 원래. 그렇지만 일본은 FTA가 체결 안 돼 있었기 때문에 2.5% 관세를 물고 미국에 수출했었는데 일본은 2.5% 대신에 15%가 되었고 한국은 0%에서 15%가 됐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불리해졌죠. 이제 그런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현지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가장 큰 게 뭐냐? 미국에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미국에 일자리 만들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네. 제가 올 8월 달에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미국 국민들의 은행 대출 이자율이 8.5%입니다. 우리가 한 6% 정도 내니까 우리보다 2%, 3% 더 높은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뉴욕에서 만난 우리 한국인 여학생 소득이 7만 달러인데 뉴욕에 살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원룸 하나가 한 3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급여의 절반이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중산층들 다 그렇습니다. 급여의 절반이 다 집세 이자로 나가거나 월세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 기업이 와서 공장을 지어달라. 삼성전자가 지금 내년에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반도체 60조를 투자했고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30조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네. 장점은 미국에 공장을 지으니까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고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 판매 순위 3위가 현대 기아차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률 지금 45%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다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기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결론은 정부가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생산성 세계 1등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노동 생산성 세계 1등이고 한국은 노동 생산성 세계 꼴찌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이 세계 꼴찌다.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 세계 노동 생산성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38개국 중에 34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근무 시간 중에 담배 피러 가고 네. 커피 마시고 은행도 가고 병원도 갑니다. 미국은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만 해도 해고시켜버립니다. 노동 생산성이 1위다. 미국은 공무원들 11만 명 해고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미국은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바로 해고시켜버립니다. 한국은 꼴찌인 이유가 바로 노동 생산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높은 생산성 비결 방금 말씀하신 개인 전화 금지랑 도시락 등도 언급하시던데. 예,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일합니다. 보통 이제 정권회사 미국에 한번 보시면 뭐 도시락을 싸온다든지 밥 먹으면서 일을 하고 집중해서 일을 합니다. 네. 30분 정도 밥 먹는 시간도 안 줍니다. 이게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방식일까요? 우리나라는 뭐 좀 불가능하겠지만 뭐 밥 먹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1시간 정도 시간은 네. 주지만 우리가 사적인 전화를 한다든지 네.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우리가 업무를 몰입해서 시켜야 됩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외출 금지, 사적인 전화 금지, 그다음에 무조건 외부 전화도 받지 말고 네. 몰입해서 일을 시켜라. 그것이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고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업을 하고 계시다 이러면 우리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몰입해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오전에는 무조건 외출 금지, 무조건 몰입해서 네 일해라. 이렇게 가르쳐야만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부터 우리가 노란봉투법, 4.5일제, 뭐 정년 연장 계속 기업에게는 안 좋은 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수준처럼 노동 생산성을 올리려면 집중해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는 순간에는 어쨌든 우리가 계약된 시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연봉을 받는 건데 너무 사적인 시간, 뭐 개인 업무라든가 개인 전화라든가 은행 이런 걸 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되는 거라는 건데 근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기업도 9 to 6라는 거를 좀 지켜줘야 되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원래 이제 딱 근무 시간 중에 근데 우리는 저도 정권 회사나 일반 기업 15년 다녔습니다. 보면 뭐 저녁 먹고 와가지고 또 같이 밥 먹고 막 얘기를 더 하고 이제 9시 이제 저녁 먹고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일을 몰입하지 않았죠. 맞아요. 근무 시간이 뭐 6시까지면 뭐 9시까지 야근하면서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할 것도 하고 그냥 어차피 좀 야근하면 되지 약간 이런 문화가 좀 있긴 했죠. 지금 우리가 막 가정을 더 중시하고 워라밸 얘기하고 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가 미국하고 비슷하게 노동 생산성이 높고 주 4일제 하는 나라거든요. 80%가 주 4일제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면 회의가 없고 무조건 회의는 이메일로 주고받고 몰입해서 일을 합니다. 월급은 똑같아야 되는 게 주 4일제 요건이거든요. 월급은 똑같이 받고 하루에 일을 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몰입해서 일을 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생산의 쯤에서 또 과거 생산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에 모바일 추가하셨던데 모바일 그만큼 중요해진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보급률 1등인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제일 밑에 요약에 우리가 생산의 4대 요소가 과거에 토지, 노동, 자본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쿠팡이나 은행, 뱅킹 95%가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PC로 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됩니다. 이제 모바일의 시대가 왔다. 모바일 또 노트북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업들이 생산, 판매, 관리 모든 것을 스마트폰과 모바일에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뭐 우버 같은 거 금지시켜 버렸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모바일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스마트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3대 생존 전략으로 구독경제, 정부 조달, 온라인을 꼽은 이유가 뭐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기업의 이제 구독 경제라든지 온라인 비중이 이제 80%까지 늘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쿠팡의 회원이 우리나라에 1,400만 명입니다. 우리가 매달 돈을 내는 걸 바로 구독경제라고 부릅니다. 전통경제, 공유경제, 구독경제가 있는데 구독경제라고 하는 것은 매달 돈을 납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구독경제라고 부르고 공유경제는 따릉이, 자전거, 따릉이가 공유경제가 포함되겠고 전통경제가 이제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구독경제는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쿠팡, 우리가 매달 결제하는 핸드폰 요금, 정수기 전부 다 구독경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 모든 제품이 구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소기업이나 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매달 이렇게 구독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제안 드리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넷플릭스가 한 달간 무료 시청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 하시는 분이 자기가 구독 경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식당 하시는 분이 어떻게 구독을 하나 들어보니까 10,000원짜리 점심을 7,000원에 이제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20장씩 묶어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 사람은 그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 30% 할인된 가격에 밥을 제공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구독 경제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노무사, 세무사인데요. 본인이 거래하는 기업이 2만 개입니다. 보통 우리가 노무사나 세무사가 한 달 기장료가 10만 원인데 이 사람은 한 달에 10,000원만 받습니다. 90% 할인된 가격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등 노무사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30%와 90%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더라도 고객을 잡는 겁니다. 못 빠져나가게.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식당 하고 있다. 한번 30% 할인된 가격으로 식권을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이 식권이 남으면 커피를 팝니다. 또 커피도 안 먹는다 이런 와인을 사가게 하는 겁니다. 식권 20장을 다 소진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구독 경제다. 그래서 식당을 하거나 세무사를 하거나 뭐 서비스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파격적인 할인 90%까지 파격된 할인된 가격으로 구독 경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밑에 보시면 매몰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 임대료라든지 보증금을 내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개인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한 달간 무료하는 것처럼 무료 서비스를 주고 고객을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 매몰 비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파격적인 할인으로 고객을 잡아라.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구독 경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 온라인 쇼핑은 원래 우리나라 소매 금액 600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52%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비중이 계속 80%까지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인 많이 해주면 남는 게 있나요? 뭐 노무사, 세무사들 어차피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남는다는 겁니다. 2만 개의 기업이 매달 1만 원씩만 해도 한 달에 2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90% 할인된 가격으로 하더라도 남더라. 그렇게 봅니다. 자, 기업들이 또 온라인 비중이 80%가 확대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온라인 비중을 확대해라. 모바일 중심으로 해라. 지금 현재 우리가 홈플러스 우리나라 이마트 다음으로 2위의 기업이 있는데 MBK 파트너스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부도 신청했습니다. 법정관리 신청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진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온라인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카카오 택시 많이 타는데요. 카카오 택시 타면 이렇게 운전기사분들이 그러더라고.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분들은 다 배달 종사자로 갔다는 겁니다. 배달 종사하면 한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게 다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받죠. 이와 같이 이제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온라인 배달하는 배송업체로 다 옮겼고, 이제 기존의 60대, 70대만 택시를 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이런 온라인 비중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온라인 지금 전체 소매 금액의 지금 52%인데 한 60%까지 거의 왔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가서 과일 파시는 분들 보면 절반이 이미 온라인에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 통해서 이미 물건들 팔면서 재래시장에서도 과일도 팝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해야만 살아남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좀 뒤처진 이유가 우버 금지 사례 같은 규제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교수님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버 택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원래 우버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택시 기사들이 반대하면서 우버가 금지됐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진짜 빨리 혁신해야 된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죠. 지금 현재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겁니다. 1810년도에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해서 기계를 부수자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우버가 택시기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해서 우버를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우버만 허용해도 한 30만 개, 5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우리 대학생들 취업률이 45%, 절반도 취업을 못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게 바로 우버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버만 허용해줘도 한국의 대학생들의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호주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막 택시 기사들이 반대를 하니까 우버를 허용해주면서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가 택시 산업에 기부가 되면서 구산업, 택시와 우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이런 신산업에 대해서 빨리 허용을 해줘라. 정부가 우버를 금지시키면서 택시 요금 지금 2배 올렸습니다. 요금 밤에 할증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우버가 허용될 거라고 봅니다. 인류는 계속 발전합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들고 보급률 1등인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 금지하고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러다이트 운동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산업과 구산업을 함께 발전을 시켜야지 우버 같은 경우를 빨리 허용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얘기에서 신정부에서 40조 원 추경도 학대 재정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경제 성장이 근데 긍정적인 영향만 줄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부동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은행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주가와 부동산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부가 추경을 40조 원 했고 내년에는 돈을 8% 정상 더 증가시킵니다. 730조 돈을 풉니다. 정부가 돈이 모자라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돈을 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확대 재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산을 증가시켰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 보면 CD 금리가 바로 은행의 이자입니다. 은행의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반대로 주가와 부동산은 오르더라. 지금 현재 마이너스 0.82입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0.77, 그다음에 서울 집값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0.77입니다. 이와 같이 은행의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주가와 부동산은 반대로 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은행 이자밖에 없습니다. CD 금리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정부가 40조 원 추경을 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고 이것이 바로 집값 상승에도 큰 기회가 됐다고 보고 있고 서울 집값은 이렇게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집을 채우려고 계속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KB 부동산도 똑같이 우상향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포에 있는 이 20억짜리 분양이 지금 70억이 됐고요.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11월 11일 내일 반포에서 분양을 합니다. 전부 다 23억에 분양인데 당첨만 되면 20억이에요. 그죠? 요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청약통장입니다. 15년 이상 넣어야만 청약통장이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정은 15세부터 인정이다.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1살, 2살이라도 청약통장 만들어주시면 제일 편합니다. 가입 기간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5세부터 인정이 되니까 그냥 집에 자녀가 10살이라도 그냥 2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15세가 되면 그것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뭐 10만 원씩 매달 넣어주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반포 같은 아파트 당첨되려면 거의 만점 받아야 됩니다. 만점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도 우리가 20세가 넘으면 세대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줘야지 자녀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이렇게 아파트 분양을 못 받았는데 본인들은 제도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통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서울의 평균 집값 14억이고 평균 14억인가요? 네, 평균 14억입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때 100% 집값이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70%,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이것이 공급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내년에 한번 보세요. 2026년, 27년 서울의 집값이 왜 오르느냐? 내년에는 올해 입주되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앞으로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집을 절대 팔아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공급 탄력성이 낮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짓는데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평균 15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집을 짓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400개가 규제가 묶여가지고 공급을 못 내리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보시면 서울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55%입니다. 절반밖에 안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집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집은 90% 확률로 우상향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둘 다 똑같습니다. 네. 계속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번 보시면 평균 집값입니다. 서초, 강남, 용산 28억, 26억. 이게 한 7배 정도 차이 납니다. 제일 밑에 있는 도봉구와 서초구하고 비교해보면 집값의 평균 차이가 한 7배 정도 차이 납니다. 분양가부터 해서 비중이다. 그래서 결론은 서울의 집은 계속 오른다. 앞으로 10년 이상 저는 오른다고 저는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금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은행 이자를 앞으로 계속 내릴 예정입니다. 자, 한번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자 정책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1980년 21%에서 시작이 해서 현재 4.2%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매년 1%씩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미국의 은행 이자가 매년 지금 4.2에서 3.2, 2.2, 1.2 매년 1%씩 내리게 되면 반대로 주가와 부동산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고 88% 확률로 미국의 이자는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과 미국도 똑같이 81%로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내린다. 그러면 반대로 주식과 부동산은 오른다. 또 집이 없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의 아파트 분양을 받으세요. 다음 주에 분양하는 반포 당첨만 되면 한 30억 정도 차익이 생깁니다. 분양가가 25억이에요. 그 시세가 50억 정도 합니다. 서울에 지금 아파트 청약 통장으로 부자 되는 게 가장 빠른 부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자가 내리게 되면 반대로 부동산과 주가는 오른다.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도 강북과 강남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 앞으로 더 오르는 건가요? 한강 이남입니다. 저는 이제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강북은 이제 북한의 휴전선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파주, 일산 뭐 다 살아봤는데 이문동 이런 데 다 살아봤는데 그런 데보다는 한강 이남이 훨씬 빠르더라. 왜냐하면 한강 이남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오금동, 방이동 뭐 이런 한강 이남, 서초, 강남, 뭐 강동구, 하남, 위례, 뭐 마천 이런 데 있습니다. 거의 위례. 지금 뭐 위례는 지하철도 안 들어오는데요. 앞으로 한 5년 뒤에 개통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개통되기 전에 한강 이남에 있는 그런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그런 지역에 사는 것이 굉장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부동산 한국의 불패 신화는 내년에도 유효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나는 한국의 아파트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저는 계속 오른다. 네.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현재 55%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현재 혼자 사는 사람 42%입니다. 앞으로 이 혼자 사는 비중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에 매년 외국인들이 30만 명씩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275만 명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대구 인구가 250만 명, 대구 인구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외국인들 앞으로 750만 명까지 더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15%입니다. 독일이 전체 인구 20%가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이 제일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90세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내 옆에 있는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98세인데 혼자 사신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혼자 사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집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좀 더 가속화되면 주식과 부동산 중에서 어느 자산이 더 매력적인 건가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되어 있는데 2번째 한번 보시면 한국의 1% 부자 순자산 기준 30억이고 평균은 55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 빼고 순자산이 30억이 넘으면 1% 부자가 된 겁니다. 커트라인이 30억이고 한국 1% 부자의 평균은 55억이고 1% 부자의 자산의 75%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외환 위기라든지 금융 위기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2029년도에 국가 부채율이 60%가 넘어서게 되고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다든지 국가 부채비율이 높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낸다 그러면 진짜 외환 위기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아파트라든지 자산은 보유하면서 미국 자산도 꼭 같이 보유해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국에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 청약 통장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20억씩 차익이 생깁니다. 네. 지난 10월 달에 잠실 로열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 강남구 서초동에 계속 분양을 합니다. 당첨과 동시에 차익이 한 20, 30억 정도 생깁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절반이고 나머지 50%는 추첨입니다. 추첨도 한 50대 1이죠. 근데 정부가 이제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5억, 4억, 4억, 2억밖에 대출 안 해줍니다. 현금을 20억씩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서초동, 강남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현금 계약금 넣고 중도금을 넣어야 되는데 1년 안에 그 잔금을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있는 분이 굉장히 유리하겠군요. 청약에. 그렇죠. 너무 이제 좀 그런 건 좀 불합리하다. 과거에는 우리가 당첨되면 이 분양권도 팔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3년간 무조건 의무 거주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정부가 좀 이런 게 좀 공정하지 못하다. 대출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야지. 이렇게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사게 하고 대출 안 해주고 이러면 우리 서민들의 집을 어떻게 사느냐. 대출 시장도 시장 경제에 맡겨서 은행이 스스로가 대출해주고 또 한 수 받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 연체율 0.5%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출 연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은행이 대출에 연체하게 되면 3개월 뒤에 경매를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데 진짜 이런 대출 시장을 조이는 것은 저는 좋은 정책이 아니고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지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금값 상승 확률도 76%로 높게 보셨는데 안전자산으로서의 금투자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 서울의 집값은 89% 확률, 금값은 76%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던 해가 이제 94년도 이렇게 30년 전에 이제 한돈 5만 원이었거든요. 어제 한돈 보니까 뭐 조카가 돌잔치를 해서 보니까 한돈에 80만 원 정도 하더라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거의 한 17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도저히 사줄 수가 없을 정도다. 뭐 그 정도까지 올랐는데 저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7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한돈씩 모아라. 한돈이 이제 5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이나 됐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고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한 10% 정도는 금을 투자한다든지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금도 앞으로 이 76% 확률로 계속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상관리 전략으로 사기당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폰지 사기에 속지 않는 팁이 있다면요?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이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것은 돌려막기 사기인데요. 앞에 사람의 이자를 뒤에 사람 돈으로 주는 걸 말합니다. 찰스 폰지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이제 원조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이 폰지 사기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민은행의 적금 이자가 3%인데요. 이렇게 이자가 300%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에 30% 이자를 준다. 사람들 처음에 돈 넣으면 한 6개월 정도는 매달 이자를 줍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돈 집에 있는 자산 다 팔아가지고 그 사기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자기 돈뿐만이 아니라 친척들 돈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게 투자하게 합니다. 밑에 보시면 가상자산, 금융상품 다 투자를 해서 이런 걸로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시중은행도 이 버나드 메이도프의 과거에 투자를 했다가 1,000억씩 날렸습니다. 이런 폰지 사기는 반복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현금이 있다 그러면 뭐 국민은행에 적금 3% 이자를 맡기든지 아니면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한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아파트 분양을 받아라. 자기가 아는 것에만 투자해야지 자기 친구가 이렇게 30% 이자 준다 한다건 큰 돈 날리는 겁니다. 은행 직원들 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직원들이 우리나라의 홍콩 예치지수 펀드, 국민은행 농협이 가장 많이 팔았고 30조를 팔았습니다. 지금 예치지수 펀드 마이너스 50%입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되겠고 과거에 이제 뭐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갔더니 석유 펀드도 저한테 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석유 가격은 10배씩 올랐다가 10배씩 내립니다. 폰지 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상품에만 투자해야지 은행 직원들 말만 믿고 투자해서는 큰일 난다. 은행 직원이 저한테 이 석유 펀드 하나 가입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석유 가격의 추세를 아는 저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석유 가격은 10배씩 올랐다가 10배씩 폭락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는 석유가 배럴당 마이너스 20달러, 지금은 플러스 70달러, 이렇게 10배씩 오르고 내립니다. 지금은 70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은행 직원들이 이런 석유 펀드라든지 펀드를 팔게 되면 인센티브로 한 1, 2% 받습니다.
그러면 1억이면 한 100만 원, 또 승진도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은행 직원들은 고객의 그 돈 늘어나는 것 상관없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행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을 믿지 말고 그냥 1등 주식, 안전하다 그러면 국민은행 적금 이런 거에만 투자해야지 국민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준다. 저희 집 앞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이자가 5%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새마을금고 한 20%가 부실입니다. 만약에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게 되면 몇 달간 돈을 못 찾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모든 금융상품은 다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그러면 정의하시는 부자란 뭐고 2026년에 부자가 될 기회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청약통장을 가입해라.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자녀나 부모님, 가족들 전부 다 2만 원짜리 청약통장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자녀가 이제 취업을 하면 그동안 밀린 금액 일시불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방송을 보면 내일이라도 당장 만들어줘라. 2만 원짜리 통장입니다. 그 다음에 1등 주식을 앞으로 월급 받으면 25%씩 사라. 현재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미국의 1등 주식이 가장 좋은 환율 방어책이 되고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장사를 한다, 뭐 사업을 한다 이러면 이 구독 경제나 이런 온라인입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나 앞으로 미래는 이런 모바일 중심 사회 구독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과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할인 30%, 50% 할인을 하더라도 고객을 선점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자 관련된 책도 교수님 내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한국 1% 부자가 순자산 30억, 평균 50억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목표라는 게 딱 주어지면 그걸 또 잘 이루는, 잘 성취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부를 가진다면 뭐 그 끝도 없는 거잖아요. 100억, 1000억, 1조 뭐 끝도 없는 건데 그거 다 제쳐두고 어느 정도 부를 가지면 일반 개인이 가정이 한 가구가 그래도 돈 걱정은 이제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된다. 그 목표는 얼마 정도를 내 목표에 삼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 책입니다. 제가 한국의 부자 트렌드란 책이고 우리가 한국의 1% 부자는 순자산으로 30억이고 평균은 55억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한 14억,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 거기에다가 이제 현금 한 10억 정도 가지면 우리가 한 90세까지 살고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와 같이 자기 집을 하나 가지고 현금을 10억 정도 가져야만 90세까지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내가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그다음에 현금을 한 10억 정도 가져야만 90세까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이 부자 트렌드 책이 5,0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는 5,000원, 종이책으로는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5,000원짜리 보시면 돼요. 5,000원짜리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여기에 보면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1등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시고 전부 다 좀 부자가 되셔가지고 좀 다 편안하게 좀 잘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되셨는데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2026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윤두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